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기후공학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식은 지금 어떠한지 묻고 싶고, 이거 왜 묻고 싶냐면은 이게 최후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이제 관점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세계적인 인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한 20-30년 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위험성이 이제 생기면서 거의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5년에 갑자기 이제 부상이 되는 거죠.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현재도 굉장히 지금 과학계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안 되냐.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에 이제 기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광범위하게 성층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뿌린다든 이런 광범위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제적인 합의도 안 되고요. 지금 굉장히 그 국제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소규모적으로 그다음에 뭔가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 그 20-30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기후 모형이라는 굉장히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구에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기후 모형은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후 모형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 기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떤 실익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된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거의 연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뭐 일부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 이제 기후공학을 우리도 연구를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현재 그 연구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지금 그 얼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가 지금 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구름을 만드는 경우에 지구에 끼치는 악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순환이 있는데 이 그룹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물순환을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조절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올 곳에 이제 비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딱 그 어떤 딱 정해진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비가 와야 할 곳에 안 올 수도 있고 또는 원래 비가 와야 될 곳에 더 많이 와야 될 곳에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름을 만들면은 여기 다른 지역에는 딱 뭐가 생긴다. 이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바뀌고 시간에 따라 그다음에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기후 어떤 그 웨더 그 날씨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기온이 올라가면 용해도가 낮아져서 이산화탄소가 잘 안 녹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이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이다는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가 높지만 지금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은 거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빨리 녹아들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가 천천히 녹아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해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천천히 녹아들든 빠르게 녹아들든 예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의 산성화는 계속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탄소 중립을 지키는 기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은 뭐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줄여야 되고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기술론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발전소나 또는 이제 철강 거기서 이제 그 화석연료 연소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집중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저장해 가지고 이제 다른
다른 곳에 고온 압축을 시켜가지고 다른 곳에 묻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흡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물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의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품종을 개발해서 살리마를 하는 그런 기술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걸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연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은 전 지구의 해수면 상승 속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해수면 상승의 해수면 상승의 폭이 딱 절대 값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가지고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높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수면 상승이라는 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상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조 시기에 또는 이 만조 시기에 또는 그 태풍이 왔을 때 그렇게 침수가 되는 걸 이제 막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이 완벽하지 않아서 예. 그 기후공학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없지 않을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안이라는 게 이제 뭐 그 특별한 건 없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예전 그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완벽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영원히 완벽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가상의 지구 시뮬레이션, 이 지구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기후 공학 기술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이제 실제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철을 뿌리는 것 같으면 동해에 좀 뿌려보는 거죠. 계속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두 개를 다 보완해 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을 이제 줄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네. 에너지를 써서 기술을 만들어 기후공학을 발전시키는 것과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기후변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연구를 하려면은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슈퍼컴퓨터를 써야 돼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약간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그러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제대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제 연구가 저희 하는 연구 활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걸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런 걸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연구를 하려면은 해외에 많이 다녀야 되는 해외 학자들하고 많이 그 토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연구도 공유하고. 근데 프랑스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자기가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정해놨습니다. 탄소 그 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해외 출장을 기차로 갔는지 바다로 그 배로 갔는지 또는 비행기로 갔는지 자동차로 갔는지 그걸 다 그 보고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총 그 배출량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산소 배출 엄청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 해에는 뭐 해외 출장을 못 가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후 공학으로 인해 생물들에게 끼칠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게 되면 그 에어로졸이 이제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그 떨어졌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 바다에 철을 뿌렸을 때 철면은 특정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이제 블루밍이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개체가 아닌 다른 개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성을 이제 높일 때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다의 생태계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후공학 기술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특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영향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강연 중에 철을 바다에 뿌림으로써 플랑크톤을 증식시켜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방법이 있었는데 플랑크톤 증가에 의한 바다의 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방금 전 그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일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특정 개체가 이제 갑자기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정확히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소규모로 실험하는 경우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생태계가 주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이 기술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식성 플랑크톤 다른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계 기구에서는 이걸 금지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아까 기후공학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해양에 철가루를 뿌린다든지 해양의 알칼리성을 높여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케하는 방법들을 설명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인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건 해양 산성화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이제 식물성분이 굉장히 많아지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서 흡수하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바다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양 산소화 관리하는 거는 무기탄소고요.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서 광합성에서 만드는 건 유기탄소이기 때문에 그 산성화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쨌든 산성화를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연구 과정에서 기후 모형을 사용하는 것과 소규모로 실험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세계 기후는 모두 다양하고 다 다른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필드를 나가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부분으로 하는 이제 기후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위성이나 또는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또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굉장히 큰 빅데이터인데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이 데이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평가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연구는 모델링과 빅데이터 분석,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역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가상의 지구라는 게 사실은 물론 그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상의 지구는 어떤 한 지역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전 지구를 같이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남미 지역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쪽 지역만 시뮬레이션에서는 정확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반대 끝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게 됩니다.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상청에서 내는 날씨 예보 있잖아요. 날씨 예보도 우리나라만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날씨 예보를 하는데요. 다 전 지구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간이 건강하게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렵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뭔가 하는 행동은 지금의 그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속 세대가 살고 있는 기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막 쓰고 있으면 그게 약간의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미래 기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후속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빚을 지지 않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탄소 포집 기술을 응용하여 가지고 대규모 이제 공장을 설립하여서 메머드, 뭐 오르카 이런 이름으로 연간 전 세계 탄소 포집을 한 거에 한 1% 정도 가량으로 이제 포집하는 기술이 나왔다는 걸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정도로 빨리 기술이 발전하면은 언젠가는 이제 오히려 탄소를 마이너스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탄소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제 이런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의 생각은 혹시 어떤 식으로 미래를 이제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포집은 사실 우리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탄소 포집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경제성인데요. 탄소 포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 안 하고 화석 연료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하나도 안 쓸 수 있거든요.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경제적 피해, 생활적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 포집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광범위하게 이제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집은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집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거나 또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탄소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술, 뭐 기술이라기면 별건 없지만 어쨌든 땅 밑이나 바다 밑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탄소 포집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깡통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1%를 말씀하셨는데 그 1%를 포집을 하면은 아무리 압축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땅 밑으로 보내야 된다. 일단 이동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보내면 그 다음에 안 나올까? 거기에 대한 우리 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 않는데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좀 더 발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해지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에 대한 비용과 또는 포집하는 데 비용과 이런 것들 경제적 효율성 및 어떤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 가지고 아마 최적의 솔루션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만 믿고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마음껏 해도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이는 거 대신에 탄소 포집을 하겠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포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에게 궁금한 거는
제약 없이 연구할 수 있을 때 뭘 가장 먼저 연구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저한테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다는 얘기는 돈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저한테 그 저기 슈퍼컴퓨터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뭐 그다음에 그 같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같은 똑똑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일하게 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후공학을 정말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후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기후공학의 기술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좀 공론화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더 색다른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다양하게 많은데 해수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해수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기술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 바닷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에 있는 빙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그렇게 하려면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극지 지역에서 얼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가능해요. 북극의 빙하에,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에 계속 물을 뿌립니다. 바닷물을 계속 뿌려요. 그럼 얼음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엄청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은 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에너지도 엄청 많이 소비를 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어거지 기술은 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높인다든지 다른 적응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